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계속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합리화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올해 16일에 치러지는 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점심은 별도 공간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 대대적인 공습을 벌이며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9일 공개회의를 열어 휴전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에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대구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함께한 윤 대통령은 재정을 긴축하더라도 서민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겠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칠성 종합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지역경제 현장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채소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했습니다. 이거 좀 사가지고 저녁에 쭉 먹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채소 가게에서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물으며 가격 안정 의지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인 등과 함께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부터 어려운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말한 이후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 국민과 민생 타운홀을 갖고 수도권 지역 주민과 광역교통 국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소상공인 대회에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해 내년에 4조 원 규모의 저리융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생 행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철학과 함께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대통령의 현장 행보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기자, 윤 대통령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대회 여기에도 참석을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로 이 바르게 살기 운동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개월 만에 다시 대구를 방문한 소감으로 대구에 오니까 힘이 난다고 하면서 축사의 서문을 열었는데요. 이어지는 축사에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개혁 운동이자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 또 가정과 이웃, 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회원들에게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법 질서를 지켜서 이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회원들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추방 운동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바르게 살기 운동이 지금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바르게 살기 운동 출범 34주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는데요.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8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대구에 머무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전남 지역을 방문했죠. 네, 김 여사는 먼저 이 전남 고흥의 유자 체험 농장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지역 새마을의 회원들과 이 고흥 특산물이죠. 유자를 직접 따고 또 유자청을 담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작년 12월부터 지역 새마을의 초청으로 부산, 대구, 포항, 대전, 강릉, 제주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날 김 여사는 이어서 이 춘천 아랫장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직접 지역 특산물을 구입을 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남 고흥군은 이 한센인들이 모여 있는 국립소록도 병원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김 여사가 한센인들도 직접 만났나요? 일단 김 여사의 과거 행보를 보면 주로 이 소외된 이웃들을 만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곤 했잖아요. 이번에도 직접 병동을 찾아서 한센인 한 분 한 분을 위로하고 또 이들과 함께 이 연필화 그리기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또 앞서 방문했던 고흥의 유자 체험 마을에서 이 손수 만든 유자청을 한센인과 의료진에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또 43년 동안 한센인을 돌봤던 마리안느 스테거 간호사와 지난 9월 선종한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의 흔적이 남은 치료실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내외 지역 행보를 취재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이탈리아 정상과의 회담에 이어서 조만간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 순방에 나설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과의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방한한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교역과 투자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유럽 국가와의 정상 외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에 따라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곧이어 다음 달 네덜란드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는 특히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상 순방 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는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성과로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이 곧 끝나게 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텐데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정부가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기로 한 겁니다. 종이컵 사용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회용 컵과 식기세척기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 조건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역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고 이를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종이 빨대의 비싼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체품의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도 안정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편의점 비닐봉투 단속과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을 놓고 환경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규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모두와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반 대상을 찾아서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와 민간 기업 등과 사회적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점심은 별도의 공간에서 먹어야 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는 16일 치러집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동일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대상자를 위한 시험장을 별도로 마련했지만 올해부턴 운영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사용했던 수험생용 간이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진자는 시험장에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점심은 별도 분리 공간에서 먹도록 권고됩니다. 한편 정부는 수능 이후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 노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정부 차원의 온라인 게시물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SNS 등 온라인 거래 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정부는 또 수능 이후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는 학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수능 당일인 16일부터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지정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에 나섭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점검하고 숙박업소 안전관리와 미성년자 대상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도 강화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한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9일 공개회의를 열어 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도출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대대적 공습을 벌이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시작된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 사이 가자 지구에서 만 22명이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하마스 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망자 수를 집계했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4,104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The full 15 members of the Council are fully engaged on the draft text, and we will continue trying to narrow the gaps that still exist between Council members on this issue.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군사 행위를 일시 중지하거나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은 4차례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번번이 부결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강제력이 있지만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중러 영프 등 상임이사국 5곳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국제법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해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키는 등 외교적 행동에 나서는 국가도 늘었습니다. 중동과 아랍권에선 이스라엘과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이는 상황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인공지능의 안정성을 논의하는 첫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난 1에서 2일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혜택을 전 세계 모두가 누리게 하면서 AI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차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주요국들은 AI 거버넌스 추진 동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I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각 자국 내에 AI 안전연구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EU는 12월 초 AI 법안 제정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 중인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을 각국 정상에 공유했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6개월 뒤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주최합니다. 차기 공동의장국으로서 추가 의제 발굴 등을 요청받으며 초거대 AI 강국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시켰습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의제 후보로 AI의 막대한 전력 소모 및 탄소 배출에 대응한 저전력, 저에너지 AI 반도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이에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EU, 영국, 유엔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AI 정책 공조도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 인공지능 연구소로 불리는 앨런 튜링 연구소를 방문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개최된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는 28개국 인공지능 담당 장관과 주요 디지털 기업 석학 등이 자리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아파트 붕괴, 제조공장 끼임 사고 등 우리 주변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 백서를 보면 사고 유형 분석부터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까지 담겨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광주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9층에서 시작된 붕괴는 23층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완공을 앞당기려 겨울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았고 설비 공간인 피트층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3개 층에 가설 지지대를 두어야 하는 의무사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붕괴 징후가 수차례 감지됐지만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습니다. 작업 환경이라든지 조직 문화, 다양한 요소에 원인이 있어서 규정대로 준수가 안 되는 등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업주가 그거를 좀 무진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이게 중대재해로 이어집니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건설사 사업장에서 잇따른 중대재해로 50억 이상 규모 건설업 분야 사망자 수는 18.3%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산업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는 앞선 광주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를 비롯해 식품 제조공장 끼임 사고, 채석장 붕괴 사고 등 10개의 중대재해 사례가 담겼습니다. 유사한 사업장에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왜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서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상황 전반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예방 목적의 전문가 재현, 국내외 유사 사례로 동종 유사 기업이 반면 교사 삼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부 누리집과 전자책 플랫폼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차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대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4배나 높은 게 사실인데요. 정부가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체계를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명, OECD 회원국 평균인 1.9명보다 4배가량 높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권이 침해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고 지난해 7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10개 시도에 174곳이 조성됐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만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철저히 배려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으로 보행자 안전이 확보됨과 동시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후 교통사고가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량의 양보 비율이 늘어나고 안정성과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안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11곳에서 민간, 경찰과 합동으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알게 된 운전자들은 주행 중 보행자 안전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사방 주시하면서 빨리 다닐 수는 없어요. 이와 함께 보행자의 날인 11월 11일이 포함된 주를 매년 보행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무당횡단 금지와 우측 보행, 보행 중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 자제,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 4가지 보행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이 올해 들어서 9차례에 걸쳐 미국의 핵 확장 억제 능력을 과시하며 대북 경고를 발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올해 한반도와 그 주변 상공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H가 참가한 연합훈련을 지금까지 5차례 실시했습니다. 또 핵 3축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하기도 했으며 지난 1일에는 한미 국방부 대표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함께 참관했습니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하지만 근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청년 구직자들의 과거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노사정이 한데 모여서 선원 일자리 혁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해상화물 운송회사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정현태 씨.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탱커선에서 화물을 한국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일을 맡습니다. 한번 배에 오르면 길게는 10개월 정도 승선을 하게 되니 격리된 근로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승선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1년에 한 번밖에 휴가가 없어요. 승선 기간이 짧아지면은 1년에 한 2번 정도 휴가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가족이나 다른 배우자 등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선박 내에서는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아 육지와 또 다른 불편함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인터넷이 빠르다고는 하지만은 메신저 정도만 쓸 수 있는 정도라서 그 배에 있는 전화기를 쓰든지 아니면은 그 입항을 했을 때 로밍을 해서 가족과 많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선원들의 복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청년 선원의 이탈을 막고자 지난 2008년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합의를 다시 이뤄냈습니다. 노사정 공동합의서에서는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원의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선기간을 단축시켜 승선 후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선박 내의 인터넷 이용 환경도 개선합니다. 또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 수를 정하는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 제도를 도입해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보장합니다. 정부도 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노사정이 손을 맞잡고 선언한 내용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한편 정부는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이뤄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나의 헌신에 대해 영원히 기억해달라. 대한민국에 안장되길 원한다. 영국 국적의 고 브라이언 우드 참전 용사가 생전에 남긴 말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과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의 유해 6위가 부산 UN 기념공원에 안장됩니다. UN 참전 용사들의 유해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됩니다. 이번 유해 봉환과 지난달 봉환된 벨기에 참전용사의 유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모두 26명의 UN 참전용사가 부산 UN 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액상형 세탁 세제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세척 성능과 일회 세탁 비용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 흙이나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 등에 대해서는 다우니, 커클랜드, 리큐 제품의 세척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요.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는 혈액, 잉크 등 오염물에 대해서는 퍼실, 다우니, 커클랜드 제품의 세척 성능이 좋았습니다. 1회 세탁 비용은 갤럽 세제가 40원, 다우니 세제가 328원으로 제품에 따라 최대 8.2배 차이가 났는데요. 소비자원은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으로 리큐와 커클랜드를 꼽으며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자세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공제, 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59개에 달하는 공제 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나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영세 중소기업, 청년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홈택스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아 법인세도 아끼고 각종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9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 13,000여 명이고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 배정분 10,000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 끝엔 각기 다른 모양의 지문이 있듯이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고유한 무늬가 있는데 이걸 목소리의 지문, 즉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통해서 범인을 잡듯이
이 성문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잡아낼 수는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어려운 일을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음성 분석 모델로 말입니다. 최근에 성매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서 현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범죄 3개 조직 총책을 포함한 일당 51명이 검거됐습니다. 통상 꼬리만 잡히고 머리는 빠져나가는 보이스피싱 수사 결과와 달리 이 정도면 거의 일망타진에 가까운 실적인데 바로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이 검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음성 분석 모델은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힘을 합쳐 개발한 것으로 피의자 음성과 기존에 보유한 13,000여 개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을 비교 분석해서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는데요. 올해 초 국과수 감정과 경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투입돼서 이번에 혁혁한 전과를 올린 겁니다. 더구나 그동안에 평균 2-3주가 걸렸던 음성 감정이 실시간으로 처리된다고 하니까 범인을 뒤쫓는 수사관들에겐 그야말로 날개를 단 셈입니다. 정부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분석 모델의 활용을 전국의 일선 수사 현장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뛰는 보이스피싱 범죄자 위에 나는 경찰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그놈 목소리 잡아낸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급하게 찾아온 초겨울 추위가 수요일인 내일도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시작하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곳곳으로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서 전국 하늘은 구름만 조금 지나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세종 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15도, 세종 16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6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강릉 17도, 울진 1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5도, 대구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엔 광주와 대구 18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은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능 한파라는 말이 위력이라도 발휘하듯이 수능을 일주일에 앞두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일에 그동안 준비한 실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